네, 새벽에 서문 프롤로그 1 서문 1까지 읽었고요. 굉장히 20군데 정도를 수정을 했습니다. 큰 내용은 변화가 없지만 저렇게 빨갛고 파랗게 없앨 거는 파랗게 고칠 곳은 빨갛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됐는데, 역시 낭독을 하면서 퇴고를 하니까 잘 된다. 한 번에 여러 가지 거를 잡아낼 수 있다. 예전에는 이제 퇴고할 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했는데, 이 낭독 퇴고가 괜찮습니다. 프롤로그 2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문이죠. 프롤로그 2.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뇌과학 상식. 명언.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그 세계는 책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볼테르. 네, 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뇌는 신경세포가 뭉쳐져 만들어진 우리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만드는 본부다. 이 두뇌가 어떻게 생겼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생물의 진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두뇌의 진화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학문이 진화심리학이다. 진화심리학은 최근 노벨 경제학상의 바탕이 되는 학문으로서 모든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필자는 1990년부터 진화심리학 책들을 읽다가 뇌과학으로 분야를 좁혀갔다. 그리고 15세 이전의 교육과 습관이 평생의 창의성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교육은 마치 장님이 장님들을 이끄는 듯이 보였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지만 이렇게 책을 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인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이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 이거 성경에 나온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물론 미래를 알면서 현재 공교육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미래, 직업의 미래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뇌과학 상식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멍게와 말미잘의 두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을 생각해보자. 멍게와 말미잘은 주로 바위 위에 붙어서 산다. 이 말미잘과 멍게가 알에서 깨어나서 유생으로서 동물성 플랑크톤 생활을 하며 바다를 돌아다닐 때에는 먹잇감을 찾아서 이동할 신경절이 생긴다. 그러다가 바위나 개의 등딱지에 붙은 후에는 그 신경절을 녹여서 양분으로 써버린다. 먹이를 찾아 능동적으로 이동할 필요가 사라지면 뇌가 사라진다. 바위에 붙은 이후부터는 촉수의 반사작용으로도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은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주는 지식을 받아먹는 상황과 흡사하다. 교실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은 사라진다. 어려서 음식을 떠먹이는 엄마들도 자기 아이를 멍게나 말미잘 취급을 하고 있음을 잘 모른다. 멍게와 말미잘은 목표를 정하고 움직일 때만 뇌가 필요했다. 뇌와 능동적 운동의 밀접성은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몸을 쓰지 않으면 급속도로 치매가 온다. 운동은 창의력의 물질인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쓰기에 음식을 구하려는 모든 노력은 창의성에 좋다.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 쉽게 구하도록 용돈이 풍부하거나 하루 세 끼를 잘 먹어서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다면 창의성이 줄어든다. 멍게와 말미잘이 바닥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돌아다니는 먹잇감이 많다는 것이다. 즉, 손만 뻗으면 먹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두뇌를 쓸 필요가 거의 없는데, 결핍과 사냥이 두뇌의 발달과 가장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멍청한 사람을
아메바냐? 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하는데 이 아메바가 영리해지는 순간이 있다. 주변에 먹잇감이 없을 때이다. 이들은 모두 군대처럼 모여서 대장을 임의로 정한 후에 그 대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대장은 더 영리하게 먹잇감의 냄새를 추적하는데 여기서 역할 행동이란 심리학이 보인다.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집단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 집단에 기여를 한다고 믿을 때 더 영리해진다. 15세 이전의 아이들에게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켜야 하는 이유를 아메바의 생존 투쟁에서 볼 수 있다. 아이들이 가정의 팀원으로서 공부가 아닌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동물도 인간도 생존의 위기가 느껴져야만 기억의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풍부하게 나온다. 집안의 가난과 위기는 아이들의 두뇌의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부자인 부모들이더라도 여기서 두뇌 발달의 필수적인 조건이므로라 알고 두뇌 발달의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이게 좀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부자 부모들이더라도 가난한 척 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그 집단을 위한 먹잇감 사냥을 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을 발달시켰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뇌과학 서적을 20여 년 탐독하면서 두뇌 발달 요인을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결핍이다. 동물은 먹이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때 긴장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더 간절하게 시도한다. 간단하게 안전하게 먹는 것과 번식을 통한 생존, 이걸 영어로는 food와 fuck으로 간단히 표현한다. food and 둘 다 F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르는 학자가 있습니다. food and fuck. 두 번째는 변화다. 결핍은 죽음이나 변화를 부른다. 주역에 나오는 궁죽변이다. 우리는 식량이든 사랑이든 성적이든 결핍이 되면 뭔가 변화를 간절히 시도한다. 인간은 미모의 결핍에도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독극물을 피부에 주사하기도 하고 성형수술까지 한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 등 언제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선택압이다. 다윈은 가장 강력한 진화의 동력은 선택압이라고 했다. 동물은 이제 사냥감을 선택해서 잡기 위해 사냥을 한다. 어떤 남자들은 여성을 찾으면서 사냥을 한다거나 작업을 한다고 말하는데 섹스의 진화를 보면 그런 표현이 이해가 간다. 동물들의 섹스는 사냥과 유사하다. 인간도 일자리와 연애를 할 대상을 고르는 선택압은 너무나 크다. 아하. 너무 나인데 너무 다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직장이 곧 사라질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짝의 주변에는 늘 다른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미녀를 보면 노루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다. 언제나 번식을 위한 다른 수컷들과의 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도 미녀를 만나면 저절로 싸울 준비를 하게 된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 발달했어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몸은 동물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녀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곧 다른 남자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저절로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기 의식은 모르지만 자기 무의식과 몸이 그런 상태가 되면서 바로 투쟁할 때, 싸울 때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는데요. 자, 학교에서
멋진 이성 선생님의 과목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집중력을 만들며 동반해서 증가하는 아세틸콜린이 기억을 만들기 때문이다. 동물도 인간도 로맨스에 빠질 때 영리해진다. 로맨스는 뭔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이다. 여기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가 떠오른다. 네 번째 요소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권상우가 라이벌 수컷을 이기기 위해 쿵푸를 한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쿵푸를 열심히 했다. 청춘 로맨스 영화를 보면 보통 남자들이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시냅스들이 서로 연애를 시작한다. 전하고 싶은 말이나 정이 생긴 이후에 시냅스가 연결이 된다. 시냅스는 정보를 전하려는 축색돌기의 시냅스가 남자가 되고 정보를 받는 다른 뉴런세포의 시냅스가 정보를 받는 구멍인 수용체가 있는 여자가 된다. 뉴런은 달팽이처럼 자웅동체다. 즉 정보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로맨스와 호기심이 생겨서 운동을 시작할 때 시냅스도 서로 연결되는 연애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하듯이 공부의 시냅스도 그렇다. 여기서 공부의 시냅스라고는 할까요? 학습의 시냅스? 그냥 보편적으로 두뇌의 시냅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만 할 때 시냅스가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제가 썼던 칼럼 내용인데요. 그래서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주는 쪽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선물도 주다가 쇼핑백이나 가방도 들어주고 연애 편지도 써야 한다. 그런데 여자 시냅스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다. 의외의 기쁨이나 깜짝 이벤트를 주거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어야만 여자가 호감을 겨우 조금씩 갖게 된다. 공부에 비유하자면 자기의 공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 초월이 두뇌의 시냅스에게는 의외의 기쁨이나 충격이 되며 반복적인 암기가 지속적인 구애이다. 평소보다 더 치열한 공부나 더 지속적인 공부가 아니면 공부와의 로맨스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맞는 말이다. 빅터 프랭클은 자아실현은 자기 초월의 부산물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글쎄 이게 띄어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자가 대중 강의 때 사용하는 PPT의 첫 화면에 시냅스 그림이 나온다. 시냅스에 대한 이해가 뇌과학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 첫 화면에서 전반부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첫 화면에 다른 그림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자, 시냅스에 대한 이해가 뇌과학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글을 치다 보면요, 뇌과학을 이렇게 붙여서 쓰게 되면 좀 틀렸다고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 뇌과학은 그냥 세 글자를 붙여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쭉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자, 공부하고 기억하는 것이 모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냅스가 뉴런의 일부이지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부위라서 그렇다. 틈새 시장이라는 경제용어로 많이 쓰는 니치는 원래 생물학에서 쓰던 말이다. 모든 틈에는 먹이가 있고 먹이가 있는 틈에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다. 틈과 틈, 즉 경계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고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한민복 시인은 모든 경계에서 꽃이 핀다라는 구절로 유명하다. 이 라는이 아마 떼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뇌도 마찬가지로 시냅스와 시냅스가 만나는 경계에서 꽃이 핀다. 정보를 주려는 수컷 시냅스는 신경 전달 물질을 팍 퍼뜨린다. 그럼 정보를 받으려는 암컷 시냅스는 수용체 리셉터라는 암수를 자기 몸에 심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연애의 성공이 여자가 마음을 열어야 되듯이 정보의 전달과 장단기 기억의 형성도 받아들이는 시냅스의 수용체가 결정한다. 암컷 시냅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수컷 시냅스도 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려는 시냅스에게 에너지를 주는 행위가 바로 공부다. 여기서 하려는 하지 말고요. 전달 받는으로 해야지 맞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암컷까지 추가를 하면은 정확한 의미가 되네요.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도 공부가 가장 다양한 자극을 준다. 오래전에는 사냥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요즘에는 슈퍼에서 돼지고기 100을 살 수 있다. 두뇌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수컷 시냅스는 통로가 막혀서 퇴화한다. 여기서 공부는요, 춤 공부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책 읽는 공부가 아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부의 원래 한자가 쿵푸잖아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쓰는 모든 공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정과 정보를 받지 못하는 암컷 시냅스도 함께 퇴화하고 만다. 예, 두뇌에 자극이 없으면은 일단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안 되다 보면 통로가 막히고, 또 그 통로가 막히다 보면은 정과 정보를 주는 수컷 시냅스가 없으니까 암컷 시냅스도 함께 퇴화하죠. 이게 뭐죠? 예, 치매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뉴런이 죽게 되면서 오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치매다. 치매는 삶의 로맨스가 사라져서 오는 병이다. 누가 치매의 주요 원인을 묻는다면 너무 여유가 있거나 너무 살기 힘들어서 오는 삶의 의욕 부족과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 부족,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맨스와 도전 의식 부족이라고 대답한다. 시냅스는 나이에 상관없이 늘 청춘인데 인간의 마음이 늙어서 시냅스도 늙어간다. 치매는 앞에서 말한 두뇌를 발달시키는 4가지가 부족하면 찾아온다. 가로 열고 치매 예방 강의는 필자 유튜브에서 들어보기 바란다. 책으로 읽는 것보다 쉽다. 자, 심장이 멈추기 전에 창의성과 사고력이 멈춘 것이 치매다. 야, 창의성을 창의선이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창의성이 나오는 어떤 기관 같은 그런 느낌. 어쨌건 창의성과 사고력이 멈추는 것이 치매다. 치매는 타인에게 짐이 되어 타인에게 짐이 되며 전염이 되므로 보통 질병보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타가 연타로 나오네요. 이런 치매는 타인에게 짐이 되며 전염이 되므로 보통 질병보다 전염성이 강하다. 치매인을 돌보는 가족은 그 스트레스로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개인적으로 치매는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치매를 감당하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늘어가면서 활력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뭐가 늘어가냐면요, 우울증이 늘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다라는 것, 온 가족을 우울증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활력이 떨어지게 되죠. 필자는 고교 퇴학을 겪은 직후 낙성대 어느 자취방에서 서울역의 성심학원을 다니면서 영어사전 한 권을 다 외우려고 지하철 4호선에서 오직 영어사전을 읽던 그 시절 시냅스들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15세 전후 단어 공부에 미쳐서 어휘력이 수능 수준에 미치는 것의 중요성은 공자가 지학이라 부르던 그 나이가 넘으면서 논리적 지성이 자라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건 시작하기는 지워야 되겠네요.
논리적 지성은 창의성을 실용적 창조성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수많은 단어의 개념들은 알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인의 논리는 우선 한자 실력이 필요하지만 영어 단어도 중요하다. 영어 단어를 공부해야만 국어 단어의 뜻을 더 명확히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실용적 창조의 성과에 이르려면 두뇌를 진화시켜온 동력 4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 4가지를 15세 이전에 풍부하게 느끼도록 길러야 한다. 정리해보면 1. 결핍, 2. 변화, 3. 선택압, 4. 운동 4가지다. 공부는 원래 인간의 본능이다. 모든 동물들은 놀이와 장난을 통해 진짜 생존을 위한 공부를 한다. 인간도 어려서는 놀이로 배우고 15세경이 되면 생존을 위해 추상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13세경에 공부와 생존이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활동적인 남자들은 15세까지는 독서보다는 풍부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 운동과 체험이 부족한 독서가 왜 창의성을 만들지 못하는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우리의 두뇌는 자신이 즐기는 분야에서 효능감, 가로 열고 성취와 발전의 기대감을 느낄 때 가장 강력한 도파민의 동기부여를 느낀다. 하지만 그 전에 결핍과 선택과 변화의 경험이 없다면 동기부여가 생산적 창조성으로 열매 맺기 어렵다. 즉, 두뇌는 위기로 단련된 이후 행복한 성과를 맛보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성공을 하는 두뇌를 갖기 위한 연령별 팁을 여기 서문에서 요약해본다. 우선 만 2세 이전에 안정적인 애착과 스킨십으로 오피오이드계라는 신경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 신경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뇌와 몸을 보호하는 엔돌핀을 적당히 분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며 체험을 하고 보호자는 반보 뒤에서 따라다니며 안전을 지켜주는 양육이 필요하다. 3살부터 아이가 주도하는 선택이 잘 지켜지면 도파민 회로가 튼튼해진다.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도파민 교육법이 바로 반보 뒤에서 방목하는 반응성 교육 RT, Responsive Teaching이다. Teaching이다. 자, 이다로 할까요? 참. Responsive Teaching. 반보 뒤, 반박자 뒤에서 이렇게 쉼새를 넣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대답을 해주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놀이와 장난감을 아이가 골라야 하고 보호자는 그저 좀 떨어져서 안정감을 주기만 하는 것이다. 손을 잡고 걷더라도 아이가 약간 앞에서 걷도록 천천히 걷는 방식이다. 노는 아이 옆에 있다가 아이가 질문을 할 경우에만 만족할 때까지 설명을 하는 교육이다. 장난감은 형태가 자유롭게 변하는 찰흙처럼 자연에 있는 것이어야 좋다. 제품화되지 않은 자연의 가소성이 놀이의 상상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손수건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논다고 한다. 대략 10세까지는 다양한 감각적, 감정적 체험을 자기주도적으로 해야만 이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할 개념 파악에 힘이 생긴다. 우연히 시골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필자는 참 행운하란 생각이 든다. 논바질로 바쁜 어머니는 내가 노는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덕분에 필자는 도파민계라는 신경망을 잘 만든 성인이 되었다. 엔돌핀을 적절하게 내뿜는 오피오이드계 신경망이 건강한 아이는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자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를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도파민을 잘 공급하는 도파민계 신경망이 잘 발달되면 동기부여가 잘 되고 실천도 잘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세로토닌 신경망이 잘 발달되면 만족과 행복함 속에서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신경망이 잘 발달되면 집중력과 의지력이 좋아져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탁월해진다. 엔돌핀과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 4가지가 자기주도 학습의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행복한 성공을 부르는 물질이다. 그런데 각 호르몬들의 균형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가 너무 과잉하면 해롭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부족하면 무기력이나 파킨슨병이 생긴다. 반면 너무 많으면 폭력과 중독, ADHD와 정신병의 위험이 있다. 세로토닌은 만족감과 자신감을 주지만 적으면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기 쉽다. 여기서 세로토닌 부작용 부작용을 써볼까요? 많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역에 보면은요, 공죽변, 변죽통, 통죽구, 구죽궁, 공죽변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세로토닌은 그 중에서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구죽궁하고 관련됩니다. 즉 만족감이, 배부르고 이제 등 따시고 아주 뭔가 성취감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만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둔감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자극에, 자만심에 의해서 새로운 자극에 둔감해지는 것을 세로토닌 휴브리스라고 불러요. 네. 이거 뭐 일단은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검색하기가 좋으니까 일단 이거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많으면 자만심으로 새로운 자극에 둔감해지면서 가로 열고 세로토닌 휴브리스 이내 망하게 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자신감과 에너지, 집중력을 주지만 너무 많으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며 나쁜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늘 경계하며 분노하는 사람이 된다. 일명 화내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자, 불안과 초조는 몸에 영향을 주어서 코르티솔까지 과잉하도록 만드는데, 코르티솔은 지능과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암과 각종 질병에 약해지게 만든다. 떨어뜨린다가 반복됐네요. 그냥 지능을 낮추고가 지능을 낮추고로 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양육, 교육이 앞에서 얘기한 네 가지 뇌신경망을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건강한 시스템, 이렇게 안 넘어가니 으로 만들까?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그리고서 이제 심리와 태도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 이제 강의할 때 PPT 도표가 있고요. 이건 그냥 강의로 설명을 듣는 수밖에 없죠. 하다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중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강의로 전달하기 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책으로 전달하기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강의를 한다고 자기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글로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는 강사의 책을 읽지 않는다면은 절반만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서문, 그러니까 이번 책은 제가 증보판이기 때문에 서문이 2개고 에필로그도 2개입니다. 과거에 썼던 서문과 에필로그를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또 하나씩 추가를 했습니다.